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이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시간으로 법인세 이론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대한 법인세가 뭔지 뭐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설명을 먼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다 세팅이 안 돼 있는지라 일단 돼 있는 자료부터 먼저 보내드렸고 지금 이 자료 갖고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이 지금 얘가 지금 누락이 돼가지고 그때 못 만들고 그냥 수업하는 데부터 제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 교재 257페이지에 법인세 총칙 부분 이쪽이 쭉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TAT 1급 교재 갖고서 만들어 놨던 그 내용 갖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래도 교재 같이 보면서 나갈 거니까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교재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해드렸던 여기 법인세 특징. 우선 법인이라고 하면 상대적 개념은 개인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즉 인격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개인은 그냥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으로서 인격이 부여된 그런 인격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는 얘기죠. 법인세 특징되는 용어는 순자산 증가설,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이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 권리 의무 확정이란 말 사용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우리 입금이라는 말 쓰고 송금이라는 말 쓸 텐데, 입금 송금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순자산,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우리 재무회계에선 자본이라고 썼던 계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과세 대상 소득 네 가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뭐요?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각 사업연도 소득, 즉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이 있었죠. 종합소득에는 뭐뭐 있었다 그랬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종합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죠. 거기에 반해서 법인은 지금 6가지 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인세를 배운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시기가 뭐야? 여기서는 거시기 하면 다 통하던데. 자,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암기해 놓고 기억을 해 놓으시란 말이죠. 첫 번째는 각 사업연도 소득. 얘가 보편적으로 1년 동안 회사에서 법인이 그 회계 연도라 그래야 되죠. 소득세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인은 회계 연도가 제각각이에요.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12월 법인. 물론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법인들이 12월 달 12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나 지금 현업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게 그때 바쁜 이유가 몰려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은 맨날 결산 때가 되면 12월부터 근무 요일이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러니 이직률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죠. 물론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서 뽀대나게 취업을 했는데 사실 회계법인들 있잖아요. 바로 그 신입사원들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월화수 금금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니 이들한테 페이를 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도 회계 감사 금액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물론 본인들도 월급은 많이 받죠. 근데 회사보다 많이 받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좀 더 받아요? 금금금이니까 더 받죠. 물론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사들도 시간당 페이를 받습니다. 저기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연봉은 정해져 있고 추가되는 수당에 대해서 더 받기 때문에 돈은 만족스럽지만 여러분 또 MZ세대들 요즘 특징이 뭐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돈도 좋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삼성도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하고 거의 맞먹어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끝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쉴 틈을 안 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제가 여지껏 다녔던 직장에서 제일 제 에너지 퍼센티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피자헛이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제 능력의 한 80%는 사용한 것 같아. 그래도 좀 남아있죠. 다른 그 이외에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 제가 30-40% 이상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거꾸로 한 20%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고요? 정신적 건강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일을 노동을 갖다가 등등 하고 그만한 대가까지도 다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페이는 정말 확실한데 진짜 죽겠더라고 힘들고. 여하튼 그래서 이 과세 대상 소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도 용어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입에서 귀에서 들으면 금방 딱 나와야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청산소득.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청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다면. 그죠? 그럼 그다음에 양도소득 있죠? 유형자산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원래 우리 소득세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로 했었죠. 분류과세라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했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소득도 법인세 계산할 때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들어봤던 미환류소득 네 가지 외우실 수 있죠. 뭐 기껏해야 이론으로 나온다면 한 줄 나와요. 다음 법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그 다음에 미환류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개 암기하고 있으면 하나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니 틀렸다. 찾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많이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내 입 밖에서 나가는 지식들은 정확하게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남들이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의 지식이 확실하구나라고 이렇게 하지 뭐 버벅거리면은 지금 의심부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왕 공부하셔서 외울 거라면 정확히 외워놓으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에 법인세의 과세 대상 그래서 위에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세 가지만 나와 있죠. 하나 더 있는 거 미환류 소득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계산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 지금 이거는 간략하게 쓴 거예요. 우리 흔히 재무회계할 때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큰 틀에서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온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12월 법인인 경우 여기 신고 납부 날짜가 나왔길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가 12월 법인이라고 부른다면 여기 회계 기간은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그럼 법인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최종 끝나는 날은 며칠까지여야 돼요? 3월 31일까지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법인은 이렇게 12월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왜? Why? 페이지가 물르셔서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교재는 여기 써놓은 거는 TET 1급 내용들인데 여러분 교재는 257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처음부터. 유진 씨 됐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법인세 신고 납부는 12월 법인인 경우는 그래서 여기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맥시멈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죠. 다음에 근데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자,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외국계 법인들은요 보통 9월 법인이에요. 9월 법인이면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12월 31일까지 하죠. 왜 그러냐면 얘네 미국,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쪽은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명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법인들이 12월 전에는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게 3개월 동안 하는데 보통 한 달 반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 법인도 많고, 금융기관 같은 데는 6월 법인도 많이 있죠. 6월 법인도 있고 3월 법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기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가 신고 납부일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거기 그 법인세 과세 대상의 신고납부라 그래서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나와 있죠. 청산소득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양도소득은 아까 제가 법인세하고 같이 한다 그랬죠. 같이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세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서도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물어볼 게 또 하나 있죠. 두 개.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또 납세지가 어디예요? 어디다가 어느 세무서에다가 내는지도 모르면, 누가 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골 때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소득세법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었어요? 근로자들 개인이었었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외우지 않더라도 법인이겠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득세법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개인이라면. 단 개인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놓고,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예요. 이기를 했었죠. 그러면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의 종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법인이 납세 의무자는 맞는데, 우리는 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라는지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했던 것처럼 법인은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갖다가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구분한대요. 그 내용은 257페이지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라고 써 있는 걸 갖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우선 법인 여기다 써할까? 밑에 나왔나 본데? 여기다 써놨구나. 자, 요거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한 번 보고 외우시면 돼요. 내용 어려운 건 아니니까. 법인을 어떻게 구분한다? 내국법인하고 얘는 외국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겠죠? 법인은 어떻게 구분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한다. 근데 그 법인은 있잖아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내국법인의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누고요. 외국법인도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고 명칭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법인세 대부분은 사실 이 영리법인, 내국 영리법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국법인의 영리법인은 토지, 양도소득 할 거 없이 미완료 소득까지 포함해서 아까 4개 있었죠? 4개 몽창 다 납부 의무 있어요. 간단하겠죠? 영리법인한테는 철저하게 다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영리법인이라는 뜻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영리법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고유 목적 사업이 뭐예요? 병원의 고유 목적 사업이 뭐예요? 학교의 의미,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은요, 치료죠. 그건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해서 돈이 남잖아요. 대부분 남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학교도 병원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학교도 그다음에 병원도 비영리 그 단체 법인들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법인세 낼 때에도 비영리 법인이니까 목적 사업할 때는 세금 법인세가 필요 없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어요. 그 수익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학교에서 수익 사업 대표적인 게 그 식당이 있죠. 식당이고 요즘 학교들 보니까 대학교에 카페들 많이 있더라고 생각외로. 그러면 그걸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외주를 주고서 월세 받듯이 매달 뭐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거 수익 사업이에요. 오케이?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의 대표적인 수익 사업은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지간히 큰 병원들에는 장례식장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금액이 싼가? 안 싸. 왜? 그건 비영리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뭐 등등해서 많이 비싸단 말. 이익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또 어디가 비싸냐면 그 노인 요양원 있죠. 노인 요양원도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비싸단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는 치료받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비싸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만 세금의 납부의 의미가 있다? 수익 사업.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내국 영리법인을 빼놓고는 다 뭐가 없어요? 세금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다 있어요. 양도소득,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다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납세 의무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외국 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그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냐? 아니요. 걔네들은 어디로 구분하냐면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국내에 여기 지점처럼 들어와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외국 법인이면서 비영리 단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의무 없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로 구분한다? 외국 법인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한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구분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57페이지 보시면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지금 구분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해한 대로 여러분 머릿속에만 잘 넣으시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258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사업연도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연도는 기본적으로 회계기간 당연히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재무회계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이런 내국 법인은 이 회계기간이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정관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네 그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호적등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도 뭐하고 똑같으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처음 설립된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바로 이 정관이라는 데다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가 몇 월 며칠부터 하기로 정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사업연도 규정이 없어. 법령에도 정관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며칠로 규정을 한다. 그냥 12월 30일이 12월 법인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계획했던 대로 딱 1월 1일 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12월 법인이 되고 싶어. 12월 법인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아마 대부분 규모가 작은 데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1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대충 하다, 정관도 없어. 그냥 막 가다 보면은 12월 31일이 되겠죠. 신고 안 했으니까 사업 연도는 어떻게 국가에서 정해주겠어요. 12월 법인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해주겠죠. 그러면 이 회계 법인인 아니, 이 법인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회계 연도는 언제까지가 되겠어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냥 1회계 연도, 1 사업연도로 확정이 돼 버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다시 사업연도로 제2 사업연도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언제로 봅니까? 내국법인인 경우는 설립등기일 많이 나와요. 우리 태어났을 때 호적등본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등록하잖아요. 법인은 뭐라고 그걸 부른다는 얘기예요. 설립등기일. 설립등기일이 법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태생과 관련돼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다음에 국가에다가 등록하는 절차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등등 받아가지고 이 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란 말이죠. 근데 한 옛날에는 몇 년 지날 때까지 등록을 안 해. 세상에 없는 아이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후진국이라고 하거나 소득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60년대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50년대는 뭐가 있었으니까? 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요. 호적에 올라간 게 보통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도 자꾸 줄여. 왜 줄여요? 군대 늦게 보내려고. 저희 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러셨대. 자, 하여튼 설립등기란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에 자기네 본점이 있을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그 외국 법인이라고 하니까 지점이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설립등기를 했을 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립등기는 자기네 나라 본국에서 다 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뭘 갖게 됐겠어요? 지점을 설치했을 테니까 여기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그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외울 거예요?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자, 사업연도를 그냥 변경하고 싶다. 사업연도 변경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몇 개월 이내? 3개월 전 이내에 변경하라고 나와 있죠. 얘는 지금 최초인 경우고요. 얘는 사업연도가 벌써 있었고 1개 사업연도 벌써 그 법인세 신고 납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는데 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을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몇 개월 이내라고요? 3개월 이내. 그래야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틀리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죠.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에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냐면 1사업연도 미만일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예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2019년 5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사업연도를 갖다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3개월 전에 했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하게 되면 2019년 5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얘가 일개 사업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사업연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25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업연도, 그래서 법령, 정관 펴보시면 돼요. 정관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그다음에 사업연도 변경,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번에 보시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납세지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 범위,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을 텐데. 자, 납세지는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1번에 258페이지에 각 사업연도 소득과 납세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 그다음에 포괄주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법인세법이에요. 용어 구분하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이렇게 써놨었죠. 그 용어들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법인 처음 등록할 때요, 설립 등기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설립 등기한 그 날짜에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호적등본이 있듯이 그 호적등본을 갖다 처음 등록한 그 주소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처음 등록한 곳 있겠죠.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 납세지예요. 뭐 별반 어려운 내용도 이것도 아니겠죠. 그다음에 본점이 됐던 주 사무소가 됐던,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인데요. 저도 이거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그대로 인상적이어서 그대로 쓰는 말이랍니다. 자, 보통 조세 회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죠. 최고 세율이 얼마예요?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회사의 본점을 우리나라에 두지 않고 법인세 그 세율이 되게 낮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법인세 세율이 5%, 10%도 안 돼. 그런 나라에다가 본점을 세우면 자기네가 수익 벌어들인 건 똑같은데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세 회피 지역인 이 A라는 나라에다가 본점을 여기서 설립을 했어요. 본점. 여기 제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거 다 기억할 텐데 다 까먹었어. 그 조세 회피 지역에 그 조세가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홍콩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맞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마다가스카? 아니 저기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다가 법인을 세우게 되면 여기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회사의 본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세금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 퍼센트만 내면 된다?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아싸.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법인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장이랄게, 회장님이 회사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도 조그맣고 국가도 등등한데 여기 본점에서 여기 있으면서 여기 거의 회사도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기업 회사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종의 지점이 되겠죠. 본점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업무 지시는
업무 지시는 어디서 할까요? 이 회장님 마다가스카 여기에 계실까? 한국에 와 있을까? 한국에서 다 업무를 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디가 실질적인 회사예요? 여기가 실질적인 회사죠. 이거는 거의 페이퍼 컴퍼니가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회장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길게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뭘로 본다? 내국법인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다 징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쇼킹한 그때 당시에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갖다가 5%가 아니라 여기서 낸 5%는 세액공제 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제해주고 나머지 25% 중에서 20%를 징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법인세법에서는 되게 중요하답니다. 실질과세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의 세법은 대부분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실질과세. 내용 형식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제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외국법인은요, 국내 사업장 있는 곳 있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기에다가 납세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어, 외국법인인데 없을 수 있죠. 그래도 여기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특히 부동산인 경우는 원래 그 부동산이 있었던 장소 있죠. 거기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 했을 때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258페이지의 납세지 거기 쭉 설명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됐고요. 이번에는 2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계산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3개 놓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꼭 암기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요거 없는 건데 나중에 나오겠죠? 자, 납세지 지정 및 변경. 지금 납세에 대한 거 설명을 했었는데 TAT 읽으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어서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여기서 교재에서 나올 거예요. 납세지 지정. 예를 들어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로 한번 예를 들어 드려야 되냐면, 지금 새만금 있죠. 즉 지역에 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니 흔할 수도 있겠다. 자, 보세요. 지금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행복구, 여기는 단란구.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인이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회사는 행복구 이쪽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까, 이쪽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까, 이런 형평의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뭐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다툼이 당연히 있겠죠. 규모가 클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끔 발생해요. 왜?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2분의 1, 3분의 1으로 짤 수는 없잖아. 그럼 세금을 갖다가 각각 해당되는 것만큼 여기다가는 이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 가져가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각 지역의 국세, 지방국세청장들은 서로들 자기네 쪽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네 세수와 연결돼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등등 지정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금방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부터 그다음에 그 납세지가 지정이 돼서 변경이 됐다면 알려줘야 되겠죠. 회사에다가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알려주래요. 45일, 한 달 반 이내에 통보해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납세지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날 40일 이내, 45일 이내에 통보를 받았죠. 그러면 통보받은 그 법인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기간 안에 부가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변경된 그 세무서로 했다면은 굳이 또 신고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알아듣고 부가세 신고 제대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종전 납세지에다가 그대로 납세 세금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냥 참고로 알아들어 두시고요. 시험 문제상으로는 굳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제 꼴랑 두 문제 나오는데 이런 거 되겠습니까? 자, 이번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법인세에 대한 계산, 법인세 계산 구조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듣고 왜 제가 이걸 암기하라고 그러는지 사실은 요거하고 요 다음 파트에 나오는 내용만 오늘 설명만 잘 들으셔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미리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종쳤어. 이 법인세 계산에 대한 이 계산 구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요 교재 뒤에서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 세무 프로그램을 다룰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손익계산서의 구조처럼 영업이익을 못 알아듣는데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듯이 여기 법인세 계산하는 순서의 이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설명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게 어디 있는 거지? 그걸 왜 거기서 하지? 알아듣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용어부터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요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지 요 계산 구조에 대해서도 이론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꼭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암기하라고 해서 이것도 검사하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계산 구조부터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이 계산이 됐다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그 결산이라는 게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상의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걔를 법인세법과 비교해서 세법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걸 법인 세무조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시작이 뭐예요? 재무제표 결산이 끝난 당기 순손익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를 왜 하냐면 헷갈리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상의 당기 순손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금산입이다 송금불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무조정 여기 절차인데 말이죠. 세무조정 절차인데 여기 만약에 수익이 더해진다 비용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지금 얘를 손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기 순손익은 결산이 끝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비용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얘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손을 대줘야 돼요? 여기서 손을 대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개념을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말할 때 정반대이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자, 지금 당기 순손익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당기 순손익에는 지금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라고 하면 표정들도 이상해진다 이거 지금.
아니 이렇게 하니까 또 거시기하다. 이거 잘 이해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매출액은 500만 원이었었어요. 매출 원가는 200만 원이었었어요. 매출 총 이익은 300만 원이래요. 현관비는 18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만 원이요. 영업의 수익, 비용 다 없다고 치고 다 써볼게요. 그래도 영업 외 수익 없다고 치고 영업 외 비용 얘도 없다고 치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이렇게 해서 그냥 12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빼야 돼요. 법인세 등 20만원이래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자, 지금 여기 당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결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얘는 지금 결산이 끝난 결과로 나온 거죠. 여기서 수익이 잘못됐거나 비용이 잘못됐거나 세법에서 비교해서 달라졌을 때 얘는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결산이 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법 배울 때 무조건 1번. 1번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세 요거 있죠. 법인세 등 이건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 두 개를 합친 거죠. 근데 이 법인세 계산 이 20만 원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계산된 세금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우리가 여기 세무조정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계산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얘는 예시당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 여기서 얘를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얘를 손익 우리 법인 세무조정할 때 1번으로 어떻게 세무조정하냐면 법인세 등 해갖고서는 플러스 20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오케이? 하나만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에서 지금 오히려 당기순이익에다가 비용인 법인세 비용을 더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어떤 금액이 돼요? 얘를 차감하기 전인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얘가 되죠. 이해됐죠? 앞으로 세무조정 이렇게 할 거예요. 비용일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고 이익일 경우는 빼주고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개념에 반대로 세무조정을 해줘야지 계산구조가 세무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거 여기 건데 어떻게 손대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계산 구조의 구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비용 여기 재무회계에서 비용이었어? 그러면 얘 인정을 안 해주면 더 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감가상각비예요. 뭐 정률법이 됐던 정액법이 됐던 감가상각비가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해됐어?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50만 원 인정 안 해준대요. 한도가 3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
오케이?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재무회계에서 반영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세법에서는 한도가 3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비용 20만 원이 없어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비용이 없어지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근데 세무조 얘는 손을 못 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비용 20만 원을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조정 용어는 나중에 쓰고 내용 구조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끔 여기다가 2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비용이라고 또 여기서 빼주면은 더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세무조정하면서 이 계산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은 손댈 수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빼주셔야지 돼요.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문제 나오면 좀 머릿속에서 복잡하죠. 왜? 이해는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될지를 좀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면 좀 나중에 계산하는 절차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 두 가지 예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우리 법인 세무조정은 뭐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용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입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자, 세무조정 뭐부터 한다? 시작은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부터 계산을 한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이 당기 순손익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입금산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입금산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재무회계하고 법인세법하고 세법하고 좀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회계와 세법을 갖다 지금 비교를 하는데 입금산입이라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지금 입금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수익이야.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다가 차이 나는 거 더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아니래요. 근데 세무상으로는 수익이래. 그러면 회계상 수익보다 세무상 수익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다가 세법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입금산입이란 말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세법상의 세금 내야 될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입금산입. 입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는 회계, 재무회계와 세법을 비교해서 차이나는 걸 설명하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는 반대인 경우죠.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비 50만 원인데 세무상으로는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2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것 봐. 한 번 넣는 사람하고 두 번 넣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인지 씨,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어. 그래서 여기 플러스의 개념 이렇게 좀 먼저 용어부터 설명했어요. 자, 일단 용어는 입금산입이라는 말은 일단 수익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송금산입이라는 말은 비용이라는 뜻이긴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나는 용어를 세법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입금산입이라는 것은 회계보다 세법의 그 기준이 이 수익 금액이 인정하는 게 더 커서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금산입이라는 말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항목이죠. 이해됐어? 근데 똑같이 송금 불산입도 여기 재무회계에서 송금 비용을 갖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없애버리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입금산입이라든지 송금 불산입이란 이 용어 두 개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근데 대상이
수익에서 조정이 된 것이냐, 비용에서 조정이 된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플러스 항목으로 좀 돼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송금산입은 알겠어. 이제는 재무상표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송금 인정하는 것보다 세법이 인정하는 게 만약에 더 크다면 여기 송금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여줘야겠죠. 원래는 이것도 비교를 이렇게 해줄까? 감가상각비 중에서 정률법으로 계산하면은 10,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정액법으로 계산하니까 7,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세법에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죠. 그럼 3,000원을 갖다가 송금산입에서 빼줘야겠죠. 그죠? 바로 이런 개념이 처음 여러분이 재무회계만 배우셨을 때는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법인세법을 재무회계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세법도 이해를 해서 얘가 왜 이렇게 조정이 되는지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용어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천천히 그런 계산 문제가 있으면 예제 하나만 갖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틀을 잡으면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용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은 결과가 당기순손익을 차감하는 거는 결과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뭐는 더해지고 간단한 거 이해하기 쉬운 거 입금은 산입시키고 송금 불산입 반대말이죠. 걔는 다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는 빼주라 했어요? 송금산입. 송금산입의 반대말은 입금산입이 아니라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래야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차감하는 것으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심? 될 예정임?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저기 저보다 유능하신 유튜브 선생님은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반복해 주시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된 건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반대되는 입금 불산입을 빼주게 되면 그 용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용어가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음?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게 되면 그냥 각 사업연도 소득 이렇게 보자고 했잖아요. 즉 재무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총체적인 단순화시킨 모형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요 용어들 하나하나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법 교재 페이지 속 계속 넘어갈 때 보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어떻고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고 얘기하는데 이놈의 차가감 소득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각 사업연도 소득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걸 못 알아들으면 말짱 읽어도 도루묵된단 말이죠. 아니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요. 도무지 용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또 찾아봐야 돼. 아 이게 무슨 용어였었지?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실 때 외우는 게 지금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외워놓고 교재 자꾸만 반복하면은 그 계산 구조가 금방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이거 안 외워놓고 여기 교재 계속 읽어보시잖아요. 계속 뒤적거리고 어디서 이거 뭐 했었지? 자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빼준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로 반복해서 기억해 두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요 용어가 법인세법의 용어가 입에서 얼마만큼 또로록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는 많이 반복해지지 않으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하물며 법인세는 더 하겠죠. 뭐 경험해셔서 알잖아요.
재무회계 여러분이 많이 다루어 봤는데도 안 다뤄봤던 용어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용어들은 입에서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 구분하시라고 제가 외우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 차가감 그 소득에서요,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 이거 단기 거예요. 단기 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주고, 자, 이것도 잘 봐요. 단기 거에 대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더해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부금은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갖다가 여기 똑같이 10,000원으로 할게요. 재무회계에 우리 결산할 때요, 기부금을 갖다가 10,000원으로 지금 반영을 했어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비용으로 10,000원이 반영돼서 당기순손익이 지금 계산이 됐겠죠. 그죠? 근데 왜 세법에서는 얼마밖에 인정을 안 한대요? 7,000원밖에 인정 안 한다면 10,000원을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10,000원만큼 줄어들었을 텐데, 그죠? 여기서 3,000원을 갖다가 지금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비용을 여기서 3,000원을 빼야 될 텐데, 여기서 3,000원을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도 초과액 된 3,000원만큼을 여기다 더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앞에서 빼주나 뒤에서 더해주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죠.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준다. 근데 똑같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이라고 되어 있죠. 2월액은 송금 산입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고 당기순이익 나오면 그걸로 땡치는 거죠. 그거 다음에 또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세법에서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생겼던 거, 다음 이제 한도가 지금 10,000원 했는데 3,000원 못 받았죠. 2월 시켜서 다음에 그만큼 공제해 준대. 그거 써먹어야죠. 아니에요, 재무액에 따라서는 안 받을래요. 그럴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남아있던 게 있다면, 그리고 올해 기부금 한도 초과액 넘는 게 없다면, 얘 비용 지난 해에 못 받았잖아. 이거 이 비용으로 인정해 준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기 전에 기부금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아까 법인세 그 과세 대상이었었어요. 그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뭘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해주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빼주고, 그러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단기 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된 거, 2월 된 금액은 비용으로 송금으로 빼준다.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라고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가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관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왜?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말 앞으로 엄청 많이 쓸 텐데, 얘가 어떤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거 용어를 설명해도 깜깜무소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뭐가요? 다른 거 설명할 게 있어서. 자, 이번에는 뭐 설명할 거냐면, 여기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는 아까 회계와 세무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 그랬죠. 바로 얘가 세무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무 조정. 근데 얘가 법인세니까 법인 세무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쓸 용어 중에서 세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 입금산입, 두 번째 송금불산입, 세 번째 송금산입, 네 번째 입금불산입.
세무 조정하라 그러면 4개밖에 없어요. 왜? 요게 지금 조정해 주는 내역이니까.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법인세를 배우게 되면 여기 세무 조정 다음에 꼭 뭐가 얘기가 나와요? 소득 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소득 처분이라는 용어와 세무 조정이 항상 연결돼서 나오는데 소득 처분은 나중 얘기고 일단 세무 조정은 몇 가지? 4가지가 있더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기부금이 세무 조정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가 빠져 있어. 세무 조정을 할 때 소득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소득 금액 합계표라는 데에다가 세무 조정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무 조정 소득 금액 합계표에 기부금 세무 조정 금액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얘만 알고 있으면 지금 얘가 지금 세무 조정이라면서요. 4가지가 그죠? 4가지 그러니까 이상해? 싸가지가 4가지잖아. 그죠? 하나도 웃지도 않아. 나 갑자기 수업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 지금. 자, 이 리액션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 기부금은 지금 여기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 반영된다?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세무조정 관련된 거 법인세 과세표준하고 세 계산서 작성하시잖아요. 기부금은 맨 마지막에 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 금액에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해하기 전에 기부금하고 뭐 간단하게 여기 기부금 한 단어만 써주면 되잖아요. 단기 기부금은 한도 초과액일 것이고 2월 된 것은 전기 2월 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이 될 것이고 그죠? 그 용어가 좀 입에 익숙하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설명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기부금 있잖아요. 기부금은 여기 2월 됐다는 2월 얘기를 했었잖아요. 2월에 몇 년 동안 2월 시킨다고요? 교재에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2월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도 잘 물어보겠죠. 기부금은 몇 년? 10년 2월 공제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3가지를 빼줘야지 과세 표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시피 지금 그 부가세법에서의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죠. 그게 공급가액이었었죠. 그죠? 자,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 뭐였었어요? 소득공제 다 끝나고 나서 과세 표준 나오죠. 거기다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하는 게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했던 거란 말이죠. 법인세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뭐는 빼줘요? 2월 공제 우리가 결손금 난 거 있죠. 결손 난 게 작년에 있었다면 재무회계서야 결손 난 거 그걸로 땡이지만 세법에서는 그만큼 빼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이번에 이익이 났을 때 빼준다는 얘기겠지만은 첫 번째 항목 빼주는 게 뭐가 있다? 2월 결손금. 옆에 교재 보시게 되면 2월 결손금은 몇 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나요?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숫자겠죠. 제가 실무할 때 2월 결손금 이거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마음대로 뺐으면 된다. 순서대로 뺐어야 된다. 앞에 거부터 뒤에 거부터. 현재와 가장 먼 것부터 먼저 뺐어야. 그래 당연하겠죠.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어. 이 공제 기간이 넘어갔는데 얘게 제일 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여하튼 이것도 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연도수가 지금 15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기부금은 10년,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15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득세 제일 만만한 게 비과세 소득 있었던 거 있었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는 식대라든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기억 잘하죠? 법인세법에서도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세 가지는 항목은 있기는 한데 법인세법에서는 그닥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소득세처럼 이렇게 종류가 버라이어티 하지도 않고 항목도 많이 없어요. 근데 그 계산 구조상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세 가지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돼서 빼줘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는 꼭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수익을 계산할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분명히 2월 결손금이라 그랬죠. 근데 얼핏 봤는데 기부금 2월 공제액 있단 말이에요. 얘하고 2월자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3월이라고 하든지 4월이라고 했으면 좀 덜할 텐데 2월로 했기 때문에 얘가 그 얼핏 봐갖고서는 틀릴 여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 표준 안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 있다? 2월 결손금. 두 번째 뭐 있다? 비과세 소득. 세 번째 뭐 있다? 소득 공제. 용어는 앞에서도 여러분 여기 소득세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은 금방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기 그 2월 결손금은 거기 날짜 2019년 12월 30일, 2019년 이전에는 지금 10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 과세 표준에 그다음에 뭐를 곱해줘야지 돼요? 이제 세율 곱해줘야 되죠. 세율은 크게 지금 우리나라 법인 세율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2억까지는 몇 퍼센트? 시험 문제 이거 계산하느라고 잘 나와요. 2억까지는 10%예요.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라고 되어 있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얼마가 나와요? 22%, 3천억 이상은 25%. 네 가지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세율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에 세율까지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되게 되면은 그 밑에 세액 감면이란 말, 세액 공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식을 아주 줄기차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작성하는 거는 정말 많은데 들어가는 내용은 정말 꼴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 또 실무에서도 접하실 때 글이 흔하게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그 많은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하고 자료 반영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모르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할 때 몇 가지 잘 연습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산출 세액까지만 잘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나름 중요한 거 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세무 조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기 표 그려 놓은 대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59페이지에 있는 세무조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세무조정의 의미라고 해놓고서는요. 세무조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제반 절차 전체를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여기서도 봐요. 지금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좁은 의미로는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에서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말하고 있죠. 그죠? 요걸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259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봐도 아 이게 그거지라고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갖다가 모른다면 이 말뜻 자체가 어디에서 뭘 설명하는지 와 닿지가 않고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거 볼 때 진짜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금방금방이 안 되니까 이슬이를 많이 친구 삼아 분을 삭혔던 것 같아요. 아,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뭐 이래가면서. 근데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그 절차가 정확히 용어부터 잘 구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한글로 한 게 아니랍니다. 영어 단어도 딸려 죽겠는데 하여튼 그 영어 한 페이지 나가는데 그 교재 한 페이지 나가는데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서 하다가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자 사전 있잖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던 거야. 가서 이제 사버렸다니까. 그걸. 하니까 속도가 많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페이지 보는데 반나절 한 3-4시간씩 걸리던 게 반복하니까 이제 뭐 한두 시간? 그다음에 나중에는 시간이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한 페이지 보는데 3-4번이면 뭐쭉 보는 우리 책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효과는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목표가 있고 작심을 했으니 꼭 봐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두꺼운 그 교재 두껍잖아요. 그거 보는데 30분이면 다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그 교재를 버리지를 못해.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여친이 한다는 소리가 그걸 뭐 하러 갖고 있니? 이거 기념이야. 뭐 이래가면서 다 까먹었겠죠. 자, 하여튼 그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요거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 정리해드립니다. 세무조정을 할 때는요, 지금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넓은 의미로는 전체 세금 납부하는 것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차 우리는 여기서 세무조정의 좁은 의미만 설명을 해요. 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이게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입금에서 송금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보통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수익은 입금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송금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에 차이 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익과 입금을 비교해서 차이를 계산하고 비용하고 송금을 비교해서 여기 차이를 계산하고 이렇게 안 하더래요. 이렇게 안 하고 실무에서는 시당초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바로 여기 입금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해 내더라고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게 실무 업무예요. 원래 이론은 이거 수익과 입금, 비용과 송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는데 이게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용어 설명이에요. 입금산이 세법에서 수익으로 보는 게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금 불산이 여긴 금액이 더 작다는 얘기겠죠. 송금 산입 비용으로 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송금 산입 인정해준다는 뜻이고, 송금 불산입 얘가 작기 때문에 여기 수익이 이쪽이 더 크다. 대소관계로만 기억하시면 별반 어려울 건 없는데 또 처음 보니 이것도 헷갈려서 눈이 까물까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숫자로 써드려요? 민지씨? 아니세요? 자꾸 날 보고 윙크하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아. 아니 돋보기여서 안 보여. 자,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하고요. 여기 그 세무조정의 단계 정도, 구분 정도만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초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용어들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송금, 입금, 그 다음에 세무조정, 절차, 계산, 법인세 계산 구조 설명해 드렸죠. 얘가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10분 쉬었다가 오늘 결산조정, 신고조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서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용어가 뭐냐면 여기 결산조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신고조정이란 말이 앞으로 교재에서 수도 없이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결산조정이 뭔지, 그다음에 신고조정이 뭔지 그거 알아들으셔야겠죠. 그럼 교재에 있는 거 막 읽기 전에 우선 요것만 갖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결산조정이다 신고조정이다 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요거 네 글자만 딱 봐도 아 결산조정이 뭐구나 신고조정이 뭐구나 그걸 알아듣게끔 해주려고 나름대로 제일 쉬운 용어를 갖다가 쓴 거란 말이죠. 결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 회사에서 결산할 때 결산에 반영될 때 다 집어 넣은 것들 재무제표 만들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결산조정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당기분 결산서가 작성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결산이 끝나버렸으면 재무제표에다가 또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거를 그건 그대로 놔두고 법인 세무 조정하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표시를 해서 조정해 주는 걸 신고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산 조정은 한번 종치면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용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 아 실수. 아 요거 법인 세무 조정할 때 그때 금액 반영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결산 조정은 결산할 때 비용으로서 반영을 해 놓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세무조정 된다 안 된다? 세무조정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 기존 과목별로 세무조정할 때 1순위가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감가상각비 담당자가 모르고선 감가상각 처리 안 했어. 그럼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결산서가 당기순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조정할 때 담당자가 결산할 때요 감가상각비 계산을 빼먹었네요. 요거 비용 당연한 거니까 저기 세무조정할 때 반영해서 세금 적게 내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세법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조정 사항은 회사에서 법인이 결산할 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송금 사항입니다 불산입니다가 아니라 아예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 반영할 거 반영했어. 그래서 감가상각비 반영했는데 그게 차이가 났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는 1,000원이라고 해놨는데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해서 한도액을 계산해 봤더니 700원밖에 안 되더래. 그럼 그 차이 나니까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계정이잖아요. 그럼 비용계정을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송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러면 차이 나는 그 300원 그 송금 인정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한도가 넘어갔으니 인정 안 해준대죠. 그럼 송금 산입이겠어요? 불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는 거예요. 소득처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산조정 항목이 많을까? 신고조정 항목이 많을까?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조정 항목 이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놓을 때는 결산조정 계정을 갖다가 기억해 놓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요거 꼴랑 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법인 중에는 아까도 배웠던 것처럼 비영리법인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영리법인인 회사에서 배우지 않았던 용어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에 대한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대부분의 법인이 영리법인이겠어요? 비영리법인이겠어요? 영리법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영리법인에 관련된 용어들과 계산식과 그런 것들을 주로 내게 돼요. 물론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조정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서
영리법인이 많아요? 비영리법인이 많아요? 비영리법인은 여기 의원들, 병원이라고 그러지 않죠? 병원이 바뀔 리는 없잖아. 그죠? 의원들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비영리법인 어디가 많이 있나요? 어디? 조합.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럼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영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야 될 것도 비영리보다는 영리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조정이라는 말 뜻은 특정한 손실, 비용을 갖다가 결산서에 계상이라면 기록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야지 법인세법상에서 비용,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고, 신고조정이라는 말은 결산서상의 그 비용, 그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해서 송금이나 입금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신고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결산조정 항목은요, 보편적으로 외부 거래가 아니에요. 결산조정 항목들, 감가상각비는 외부와 거래한 건가요? 비용 계산했을 때 그건 내부용이죠. 우리 내부적으로 계산한 거 결산조정 항목은 외부 거래가 아닌 비용이나 현금 거래예요. 그다음에 현금 거래 또는 현금 거래가 아닌 비용이에요. 지금 현금 거래들이 아닌 대손 충당금 같은 거,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실제로 돈 나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닌 것들이 우린 결산조정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정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TAT 1급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줄임말로도 써놓고는 했는데, 그 순서 보기가 좀 쉬우라고 그렇게 해놨던 거였었거든요.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2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억에 결산 조정 항목, 그래서 자산의 상각, 자산의 감액, 충당금 및 준비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재무상태표 제가 통합 계정하고 구분 계정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결산 조정 항목 앞에 거 세 개만 기억합니다. 자, 결산 조정 항목 처음에 뭐 있어요? 자산의 상각, 두 번째로는 자산의 감액이라고 되어 있죠. 과매기 말고 감액이에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충당금 및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결산 조정 항목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있습니다. 자산의 상각, 자산의 감액, 그다음에 충당금 및 준비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교재로 기억을 해두시란 말이죠. 이걸로 하지 마시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산의 상각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계정 과목에서 법인 세무조정할 때 1타 계정 과목별 1타가 바로 감가상각비라 그랬었죠. 자산의 상각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상각자 들어간 거 뭐뭐 배웠어요? 감가상각이 있었고요. 그죠? 대손상각이 있었잖아요.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이라고 했는데 손상차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자산의 상각 그러면 순서대로 반복해서 보면서 기억하는 게 기억이 좀 오래 남아요. 자, 상각의 세 가지 결산 조정 항목.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두 번은 생산설비 폐기손, 손상차손 같은 개념인데요. 생산설비를 폐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비만기록이라고 해서 장부금에 1,000원은 꼭 남겨놔야 돼요. 왜? 다 없애버리면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최종 폐기 처분을 해서 아예 다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비만기록으로 1,000원은 남겨둬야 된다. 폐기 손실이죠. 폐기 손실인데 지금 폐기 손실만 나왔지 아직 처분은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대손금의 일부. 그래서 대손금이라고 기억해도 되고 대손상각비로 기억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왜? 대손금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지금 외우려고 하세요. 시간 날 때. 있을 때 해야지, 집에 가면 자야지 이거예요. 그죠? 자, 다시 결산 조정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의 상각, 자산의 감액, 그다음에 충당금 및 준비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상각에는 세 가지, 감가상각비, 생산설비, 폐기 손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손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는 아니고 일부라고 되어 있지만 우선 계정부터 구분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산의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자산 감액한 손실을 갖다가 결산조정 항목에다 반영해 놓아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감액 손실 감액에 대한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결산할 때 이거 처리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첫 번째,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감액 손실이라는데 이거 손상차손으로 전산세 2급에서 우리 배웠던 항목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이상징후가 있는 모든 자산이에요. 다 손상 관련된 대상으로 얘를 갖다가 꼭 검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파손이라든지 파손이 일상적인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런 특이한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그 손상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파손이 됐던 부패가 됐던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그래서 일단은 재고자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고정자산 얘도 감액되는 거죠. 개념은 다 뭐예요? 이거 지금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손상차손이 재고자산일 경우도 있고 고정자산일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주식이에요. 주식거래처 법인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 법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재고자산처럼 유가증권도 이렇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당연히 파산했다거나 등등한 이유로 했다면 감액해야 되겠죠. 얘도 주식도 아까 생산설비 폐기처럼 1,000원은 비만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손충당금 기억하시죠? 퇴직급여 충당금도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세 번째,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줄쳐 놓으시고요. 다 충당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 끝에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당금 및 준비금에서는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그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 이 용어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충당금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결산 조정 항목은 크게 10가지. 우리 재무회계 영리법인과 관련된 건 9가지예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얘 하나만 딸랑 빼놓으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능하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막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 안 돼요. 내용들을 갖다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결산 조정 항목은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얘는 뭐뭐뭐뭐 안 돼요. 왜냐고요? 결산 조정 항목이니까. 얘는 뭐뭐가 돼요. 왜요? 신고 조정 항목. 근데 결산 조정 항목이다, 신고 조정 항목이다, 요 용어를 구분할 줄 모르면 얘가 왜 이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미리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잠깐 용어이긴 한데, 충당금 중에서요, 일시 상각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요.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그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때 차변에 그 보통예금 받았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받게 되면 얘가 수익 보조금이라고 치면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익 받는데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이익 받다고 거기서 세금 내라 그러면 열받지 않겠어요? 보조금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 받은 게 이익이니까, 입금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보조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다 쓴 걸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충당금으로. 그러면은 수익 받았던 게 없어져 버리겠죠. 충당금으로 돌려놨으니까.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안 보이지 왜? 얘가 294페이지인가 5페이지 있던데 있다. 296페이지에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거기 직접 보시고 체크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시상각 충당금이란 특정 입금의 과세 시기를 이연시키기 위해서 해당 입금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일시에 상각하여 송금에 산입하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압축기장 충당금은 비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설정하는 충당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기억해 보시면 국고부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니은에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일시상각 충당금하고요. 여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내용들 보면서 그때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시상각 충당금은 우리가 정보부조금을 받아서 그 유형자산 사는 것 지난 시간에 해드렸었죠. 여기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연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것을 세무 조정할 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 압축기장 충당금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비상각 자산에 대한 항목을 갖다가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용어로 비용화 됐던 것을 얘를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압축기장 충당금이다. 여기서 지금 용어 두 가지예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일시상각은 상각이라 구분할 때 상각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압축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기장은 얘는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압축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감가상각 자산과 비상각 자산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일단 용어가 조금은 낯설지만 한 번, 두 번 또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지금은 용어만 한번 봐두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요도 이제 저도 밑에다 써놓긴 했는데 교재에서 직접 이거는 교재가 지금 다르니까 교재 어디에 있는 걸 제가 먼저 설명을 해서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 즉시상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상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올 용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자본적 지출이란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어요.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이랍니다. 자, 근데 이 담당자가 얘를 갖다가 지금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에 건물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취득한 유형자산에 들어간 걸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썼다? 차변에다가 대신에 수선비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가 건물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수선비라고 배운 건 있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건물이라고 써서 자산화 시킨 다음에 얘를 갖다가 건물의 내용 연수에 따라서 비용화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담당자가 얘를 비용으로 다 떨어버렸죠. 그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올 당기에 손익계산세 1억이 바로 반영되죠.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지금 얘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결산 끝났으니까. 얘 비용 처리한 거 건물에 여기 엘리베이터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일시 상각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1억 원을 다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준다? 택도 없는 소리. 1억 원을 다 감가상각비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넣어서 한도액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넘어가면 올해 한도액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럼 영원히 못 받나요? 얘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년에 다시 또 계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기장했을 때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으로 봐서 일시상각한다. 의제란 말 붙어 있죠. 일시상각 의제라는 것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의제란 말을 우리 저기 세무 2급 회계 1급에서 의제매입 공제 배웠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시 상각 의제라는 것은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어차피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세법 입장에선 수선비가 됐던 감가상각비가 됐던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얘를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써놓은 거는 아까 보셨던 교재나 지금 여기서 정리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일시상각, 충당금은 상각이란 말 들어갔으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거. 두 번째 압축기장 충당금은 비상각 자산에 대한 걸 이렇게 처리한다. 되셨나요? 목적은 충당금으로 해갖고 과세를 이완시킨다. 뭐 이런 말 뜻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되셨죠? 자,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그 260페이지에 결산 조정 항목에서 충당금 및 준비금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온 용어를 일단은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고 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결산 조정 항목 이외의 것은 몽졸이다. 신고 조정 항목이라 이렇게 본다 그랬었죠. 자, 신고 조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조정 항목. 세무상 한도까지 송금 살입, 결산 시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지는 않았어도 신고 조정으로 세무상 한도까지 비용으로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결산 조정 항목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능하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임의 조정 항목 중에서 아까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이라 했었죠. 그죠? 근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이거 신고 조정 항목으로도 용인해 주겠대요. 그럼 아까 결산 조정 항목의 예외가 되겠네요. 그죠? 왜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이니까 결산할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뭐는 인정해 준대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압축기장 충당금 있죠. 이거는 사실상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정확히 정확히라기보다 처리를 해놓은 건데 빠진 거라든지 누락된 거에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그다음에 압축기장 충당금도 뭘로 임의조정 항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그래도
압축기장 아니 뭐죠? 일시삼각 충당금이라든지 압축기장 충당금 용어 한번 듣고 나서 또 여기서 보니까 조금 좀 덜 어색하죠? 그다음에 아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충당금 준비금 아까 마지막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이요. 이 비영리법인이 외관법인이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걔도 신고조정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조정 항목 중에서는 결국은 다 뭐예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것 중에 감가상각비,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런 것들도 원래는 결산조정 항목인데 임의 조정, 신고조정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조정 항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산조정, 임의조정 항목 아까 결산조정 배웠죠. 지금 임의조정 배웠죠. 그 이외의 거는 다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산서상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 비용 처리하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는 결산조정 항목하고 신고조정 항목을 제가 거기 TET 1급에서는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정리해서 보면서 암기하고 외우려고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교재에는 요거 항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거 지금 파일 다 받으셨죠? 받았어요? 참 신기하게 얘는 앞에 부분만 정리돼 있어. 뒷부분 정리 안 돼 있어. 하여튼 TET 1급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하여튼 수업 하면은 저도 이거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은 하기는 하는데 완성된 게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하지 않아서 그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업 할 때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261페이지까지 해서 결산 조정 항목, 신고 조정 항목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법인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 조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을 한 다음에 소득 처분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세무 조정은 뭐뭐에 따라 했었나요? 입금, 산입이란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이란 용어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이란 용어하고 입금, 불산입 이렇게 불렀는데 항목은 입금, 수익 금액을 갖다가 더해주느냐 아니면 비용을 빼느냐 근데 결과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묶음이 돼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이다.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이다. 요게 또 하나의 묶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과가 똑같은 거니까. 다만 여러분이 그 교재에서 설명 내용 알아들을 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은 수익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은 비용에 대한 것이라는 거 구분할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의 세법과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데 이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크게 회사 내부에 그 수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크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내 유보되는 경우와 유보라는 말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더란 얘기죠. 일단 사내 유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회사에 자산이 됐던 부채가 됐던 그냥 그 금액 자체의 변동
사내 유보가 됐다는 것은 그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다시 뭐라고요? 사내 유보라는 것은 지금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것을 우선 유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내 유보가 되는 것은 소득 처분을 유보. 지금 얘는 칸이 틀렸는데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하는 용어고요. 소득 처분은 얘예요. 사내 유보됐을 때 뭐라고 쓴다? 유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사회로 유출돼 있어요. 그냥 회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사에 그대로 있죠. 대손 충당금은 외부로 유출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나중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유보라는 말로 써요.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는 자산이나 부채하고 관련이 없는 자본기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본기정도 예를 들어서 얘가 맞나? 그 주식을 발행하고 하게 되면 그 액면가액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죠. 초과금은 지금 외부로 나갔어요. 회사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즉 자본 항목의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소득 처분은 뭐라고 기록해라? 기타라고 기록하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케이? 다시 소득 처분은 크게 사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에 나가는 경우 사내와 사외로 구분을 한다는 뜻이지 얘가 소득처분의 용어는 아니에요. 소득처분 용어는 뭐라고요?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유보 아니면 기타라고만 쓰시란 얘기예요. 선택을. 오케이?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갔을 때도 외부로 법인의 그 자산이 외부로 나갔는데 그 외부로 나간 사람이 직원이야. 직원일 때는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죠. 근데 그 법인이 인격체가 또 다른 개인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지출을 했지만 나갔지만 그 받은 사람은 소득이죠. 개인. 그죠? 그 사람한테 받은 만큼 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의 절차는 이 소득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계속 징수를 할 테니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법인에서 지금 사 내에 있으면 별 문제될 게 없고 그냥 유보나 기타 처분하면 돼요. 유보는 자산의 부채의 증가 감소가 있으면은 유보라는 말 쓰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사내 그대로 있는데 자본과 관련된 거면 뭐라고 쓰라고? 기타라고 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복잡해진단 말이지. 자, 첫 번째 직원한테 나갔어. 직원은 개인이잖아요. 그죠? 법인으로부터 여기 어떤 돈이 나갔다면 직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직원한테 나왔을 때는 뭐라고 쓰라고요? 상여라는 용어로 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아니라 주주라면 뭐라고 쓰래요? 배당이라고. 여기서 쓰는 용어도 소득세법에서 썼던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법인세법에서 법인에서 사회 유출로 해서 돈이 나갔으면 돈이 나간 대상이 직원일 때는 소득처분을 누구로 쓴다? 상여라고 쓴다. 주주는 누구라고 쓴다? 배당이라고 쓴다. 오케이? 근데 직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주도 아닌 다른 제3자 개인한테 배웠을 때는 기타 소득이라고 쓴다. 우리 기타 소득 배웠죠? 여기 기타 소득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외부로 나가긴 나갔는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나갔다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기록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기록되면은 더 이상 세금 징수하지 않는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무 조정할 때 기타 사회 유출이 제일 편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용어만 먼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로서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근데 이 유보에는 있잖아요. 유보 감소도 있어요. 유보 감소. 유보 감소는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유보 감소 이렇게 써 있지만 교재에서는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기호로 삼각형으로 씁니다. 유보 감소. 그려놓고선 여기다가 유보 이렇게 쓰는데, 즉 유보 감소 하나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한 후에 그 결과를 소득 처분할 때 소득 처분할 수 있는 항목은 총 7가지예요. 오케이? 첫 번째, 산에 있을 때는 2가지밖에 못 써요. 유보 아니면 못 쓴다. 기타. 사회 유출됐을 때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 4가지로 쓴다. 물론 유보에는 유보 감소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소득 처분에 대한 것도 기본 용어는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명으로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262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지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 용어를 구분해드렸으니 이 용어만 가지고서 지금 시간상으로 몇 분 남았냐면 몇 분 남았어요? 지금 바로 읽으세요. 어디? 261페이지에 소득처분의 의의서부터 해가지고 소득처분의 유형, 사회 유출인 경우, 유보인 경우 나와 있죠? 얘는 좀 반대로 냈긴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일이죠? 우리 내일은 입금과 송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